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집값이 떨어졌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수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고 강남도 못 버틴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 수도권도 낙폭을 유지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갭 투자가 사라진 잠실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도 가격이 하락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슈로 건설사들마저 휘청이니까 투자자들이 사라지고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되다 보니까 급매물 아니면 나가지를 않아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역의 중개사 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했죠. 부동산 시장 지금 하락세 심상치가 않은데 현 상황은 다리가 끊어져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패 신화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가교를 놓을 수 있도록 해줬던 유동성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기업이 PF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브릿지론이 활성화됐기 때문이죠. 가게 같은 경우 올라간 집값에도 또 사주는 수요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 기존 집을 매도하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갈아타기 자금, 그리고 올라간 전세가를 활용한 갭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급락하는 이유, 바로 이 브릿지가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요즘 PF 문제 심각한데 그중에 대부분이 브릿지론에 묶여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개발을 시작할 수조차 없는 건데 쉽게 빌려 쓸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사업을 벌였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본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생겨나니까 우후죽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개발을 하겠다고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빌릴 때 보증서 줬던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또 빌려준 금융회사가 돈 뗄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PF 잔액이 134조에 달합니다. 그중에 30조는 브릿지에 들어가 있고 100조는 본 PF에 들어가 있어요. 브릿지론 같은 경우 사업의 초기 단계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고금리로 빌려줬던 돈이죠. 이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났지만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서 이금융권 버텨오고 있습니다. 이금융권에서 연장 진행한 거 70%가 브릿지고 50%가 본 PF 금액입니다. 대출 잔액 변화를 보면 큰 변동이 없습니다. 상저하고의 전망, 또 조만간 금리가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1년을 끌어왔고 그만큼 PF 대출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증권사, 저축은행, 여전사 이런 업종들이 가지고 있는 PF, 여기서 연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1년간 이연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지 않고 상저하고 단기간에 이 상황이 끝날 거다라는 믿음으로 그냥 연명한 결과 이자만큼 대출 잔액은 더 쌓이게 됐어요. 연장을 해줘도 이자조차 못 내는 사업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연체가 시작되니 대신 보증 섰던 건설사들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제2의 태형이 나오나 지금 걱정하고 있죠. 건설업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PF 직격탄에 비은행권 연체율이 1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5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부실 지표가 올라가고 있어요. 부실이 쌓여가고 있고 비금융권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건설 부동산 관련 대출 609조에 달합니다. 은행, 비은행 다 합쳐서 609조 정도 되는데 비은행권 같은 경우 부동산 대출 잔액이 194조 원입니다. 이거 2년 전보다 25%나 증가한 수준이고 건설에 대한 대출 잔액도 62조 원에 달하는데 24% 정도 증가된 수준이에요.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 6%에 육박해 있고 부실이 문제되는 여신 7%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이 되기 전에 이거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쉽게 빌려줬던 돈, 이 부분에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태형에서는 이 문제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죠. 브릿지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수차례 만기 연장을 통해서 근근히 사업을 이어왔던 이 시장에 대한 정리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방법 결국 이 사업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한테 팔아넘김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PF 같은 경우 정상 완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지원을 하지만 브릿지 같은 경우는 경공매를 통한 정리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187개 중에서 브릿지론 사업장이 144곳, 거의 대부분이죠. 3에서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이거 4월 총선 이후 네 번째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장이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릿지론의 정확한 규모도 파악이 안 되죠. PF 대출 134조라고는 하지만 PF로 안 잡히는 토지담보대출이라든가 공동대출 부분들 이게 200조가량 될 거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 질서 있는 구조조정 얘기하면서 이제 금융기관이 그 손실을 흡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PF 충당금 고정이하 자산은 30%, 회수 의문 자산은 75% 이상 쌓도록 하고 있는데 떨어진 가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서 손실보다 충당금을 적게 쌓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당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어요. 고정이하 여신 3개월 이상 연체가 됐고 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진 대출을 뜻합니다. 회수 의문 같은 경우는 채권 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대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이자 후치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빼놓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당금을 더 많이 늘려서 손실 인식을 금융기관이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마구잡이로 뛰어들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줬던 이 자금들 더욱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영의 워크아웃 이후로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분양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청약은 시세 차익이 있다고 여겨지는 곳에 자금은 몰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초토화되는 현상, 블랙홀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1위의 업체도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죠. 건설사들 공사를 수주해서 부동산 화랑기에 돈 많이 벌어보려고 많이 뛰어들었는데 그러면서 중도금 무이자 이런 것도 보증을 했죠.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건설사가 대신 중도금 이자를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수분양자한테 이자를 내라고 금융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 압박이 심해진 상황이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 부실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준공후 계약자를 구하지 못하는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건설업체들 자금 경색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부도 위기로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도 분양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물량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건설업체의 부도도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다고 하니 지방사업장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자금 압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간신히 만기 연장을 하면서 버텨오던 사업장들, 금융회사가 자금 회수를 시작하면 자금력 없는 지방 건설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 수순입니다. 악성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고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잔금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건설사의 부도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규모 미분양 지방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이러니 착공도 못하고 부실 현장이 되고 있는 것 지금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던 시기 누구나 사업을 벌리면 쉽게 돈을 빌려서 쓸 수 있었던 시기 이런 호황기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땅을 비싸게 매입하고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벌여놨는데 이제 그 다리가 끊기니 이제 그들 망할 일을 걱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그럼 괜찮을까요?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청약 미달인 이 지역, 인천, 경기, 즉 수도권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인천의 일반 분양 10,000세대 가까이 나왔는데 청약 미달 가구가 3,000세대입니다. 30%가 넘어가죠. 경기도도 23% 가까이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삼성 후광이 있는 평택도 경쟁률이 1도 안 되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도 1,500가구 분양하는데 130명 청약을 해서 0.08대 1의 성적표를 거두는 등 지금 청약시장
돈줄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92가구 모집하는데 딸랑 1명 청약한 거 이거 그냥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거죠. 처참한 성적표를 보이고 있는 것, 지방의 이야기, 나아가 이제 수도권의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그나마 분양에 성공하거나 줍줍을 통해서 물건을 다 팔 수 있었던 단지 시세보다 확실히 낮아서 시세 차익이 있다고 여겨져야만 그나마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시장이 됐습니다. 근데 청약 경쟁률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도 계약을 포기하고 무순위 청약을 통해서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다 팔릴 거라고 믿었던 사업장들마저도 물건을 다 못 팔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업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주던 다리가 붕괴가 됐습니다. 브릿지론 쉽게 자금을 대주던 금융기관이 이제 자기 살 길이 바쁘기 때문에 더 돈이 안 나옵니다. 청약 로또 짓기만 하면 팔린다던 시장이었는데 지방은 초토화됐고 일부 단지로 몰리는 현상, 청약 블랙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건설사들 이로 인해서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처럼 기업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주던 다리는 끊겼는데 가게의 부동산 불패 신화의 다리마저도 끊겼습니다. 가게의 브릿지 역할을 했던 거 바로 갖고 있던 집을 팔아서 마련했던 유동성 그리고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그 유동성을 통해서 이뤄냈는데 이 또한 이제 사라졌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가구당 자산이 처음으로 감소를 했죠. 평균 자산이 5억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사람들 수중에 있는 돈 1억이고 나머지 4억은 부동산에 있습니다. 즉 집을 팔아서 유동성을 마련해야 또 다른 집을 사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자산 가격이 줄어들고 있죠. 집값이 떨어지면서 가계 자산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평균 부채는 늘어났죠. 비소비 지출 중에서 이자 비용은 20%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랐죠. 그러다 보니 이제 닿을 수 없는 가격이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순자산 상위 20% 정도만 살 수가 있는 수준까지 가격이 올랐어요. 상위 20% 순자산 10억 정도라고 하고 부동산 보유 금액 9억이라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금액 12억 정도로 사실상 순자산 상위 20%가 되는 사람만이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살 수가 없는 거죠. 상위 20% 중에서 무주택자 비중 2%밖에 안 됩니다. 즉, 이 아파트를 그 가격에 사주려면 기존 보유자의 갈아타기 자금, 이 자금이 있어야만 그 가격에 사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 가격에 사줄 수가 없으니 가격은 더 조정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집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자산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 12억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정말 현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 2%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집을 살 수 있는데 이 갈아타기라는 건 기존 집값이 그 유동성을 좌우를 합니다. 즉 기존 집값이 계속 올라졌던 시기에는 이게 유지될 수 있었지만 기존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니 이제 계속해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집값 1억 빠졌다고 하지만 더 떨어지겠지 하면서 아무도 안 사고 있죠. 거래량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이런 걸 통해서 기존 자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는 반토막이 났어요.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도 떨어지고 있고 거래는 안 기존 집을 팔아서 마련해야 되는 유동성도 줄어드니 집값이 떨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6억이 넘던 아파트가 3억으로 반토막이 났고 급하게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시장이 왔습니다. 재건축 풀어줘도 집값이 휘청이고 있어요. 수요자들 구매력이 없는 거죠. 그나마 대출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지역들조차 금매도 안 팔리는 시장입니다. 지난해 10월에 4억에 팔렸는데 최근 호가 3억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겨울을 나는 동안 집값의 4분의 1이 사라진 시장이 됐어요.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고 대출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집값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영끌들이 들어와서 뛰어났던 그 지역이지만 재건축에 대한 부담금 너무나 큽니다. 최저가 수준이 아니면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감당하면서까지 이 집을 사줄 사람이 없죠. 집값에 분담금까지 낼 여력이 되는 실수요자가 과연 이 지역에 많이 있을까요? 갈아타기에 자금이 돼줄 기존 집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집값 상승기에는 기존 집도 오르니까 팔고 또 대출 받아서 더 비싸게 상급지로 올라가고 올리면 또 올리고 이렇게 과열을 이끌었다면 이제 그 미천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중단되면서 6억 이하 거래 비중이 증가를 했죠. 기존의 집을 팔아서 상급지로 갈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 집값이 떨어지면 갈아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거래는 안 됩니다. 집이 안 팔리면서 갈아타기가 안 되고 그러니 집값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다시 이는 매수 심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동안 가계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 너도 나도 쉽게 돈을 빌려서 사주는 사람이 있었고 올라간 금액에도 또 사주고 하니까 이걸 이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불가한 시장이 되고 집값이 떨어지니 이 시장의 불패를 이어갈 다리가 끊겼어요. 가계빚 우려 때문에 보금자리론 공급 70% 줄인다. 지금 신생아 자금 들어오면 다시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부의 자금력 어디서 뚝 떨어져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동안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공급했던 게 한 40조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70% 가까이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만큼 신생아 대출로 풀리는 거죠. 결국 전체적인 정책금융의 자금은 대동소이합니다. 또 하나의 자금줄이 되던 거 이마저도 끊기게 생겼죠. 전세 대출에 대한 DSR 포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 적용을 검토하고 있죠. 대출의 허들이 높아지면 임차인들 보증금을 예전처럼 많이 마련할 수가 없어요. 세입자의 자금력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전세값을 올릴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갭 투자를 통해서 집값을 계속 올릴 수 있었던 이 시장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전세 대출 169조 원에 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DSR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DSR을 적용받지 않았던 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종료를 하죠. 모든 대출에 연내 스트레스 DSR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처럼 쉽게 돈을 끌어쓸 수 있었던 환경이 이제 사라지고 있음을 뜻하죠. 소득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냥 원하는 만큼 대출을 해주던 시장에서 이제 소득을 보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 즉 대출을 지렛대 삼아서 집값의 거품을 키울 수 있었던 그 구조가 무너짐을 뜻합니다. 또 일반적인 DSR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까지 추가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DSR 도입까지 예정되어 있으니까 더더욱 가계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줄 수가 없는 환경이 되죠. 집값의 하락은 계속되고 있고 정부 정책만 믿고 영끌했던 사람들, 2차 영끌들 또한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경착륙의 과정 중에 정부가 집값을 지지해 줄 거다라는 그 믿음에 연착륙의 희생양을 자처했던 영끌들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하락 거래가 속출하는데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이 안 되는 시장입니다. 매물은 쌓여가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난 매물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매도자와 매수자의 수를 비교하는 매도 우위 지수 같은 경우 25를 기록을 했는데 100 미만일수록 매도자가 많다는 뜻인데 정말 시장엔 팔려는 사람밖에 없는 지금 그 지경에 왔습니다. 가계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줬던 자금, 갈아타기 자금 아니면 전세 자금입니다. 근데 이 갈아타기 자금 가격이 떨어지니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가격은 내려도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 왔고 갈아타기 목적이 아니라 여러 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죠. 물건을 팔고 다시 사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갈아타기 자금의 마중물이 됐던 우대형 특례 일반형도 중단이 되고 신생아 특례 대출 이걸로는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대체제인 부동산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죠. 신축 분양하는 물건들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고 경매 매물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을 레버리지 삼아서 여기서 돈을 더 빼서 시장을 부양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전세대출 이제 일부 DSR 적용을 논하고 있고 스트레스 DSR의 단계적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요. 가계의 부동산 신화 이걸 뒷받침해줬던 유동성의 다리가 끊겼고 이러니 과열기에 계속해서 치솟아 올랐던 집값 이제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동산 불패시나 다시 되려면 PF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이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럼 기존 집들 집값이 올라줘야 수분양이 해결이 되는데 기축의 집값은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오를 때 신고가 찍었다. 청약 로또다 이런 말로 지붕을 뚫었다면 내릴 때는 신저가, 미분양 이것이 상호작용하면서 바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연착륙이 될 거라고 믿었던 시장 다시 경착륙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정책 그릇된 전망의 기초에서 했습니다. 상저하고를 통해서 경기가 좋아질 거다. 또 금리가 내리는 피벗이 곧 이루어져서 예전처럼 쉽게 돈을 쓸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의 불패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다리 유동성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시장을 부양을 했지만 이제 그 위험한 기대에 할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정부도 이제서야 태세 전환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해야 뭐 좀 내릴 걸 생각을 해볼 건데 시장의 기대에 이제 꺾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고 물가 안정은 아직 안 되고 있으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있습니다. 연준 관계자 증거가 확실하면 인하하는 게 적절한데 앞으로 데이터를 더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즉 물가가 안 꺾이면 피벗은 요원함을 시장에 다시 각인시켜 줬습니다. 우리나라 피벗만 기대하고 계속해서 돈풀기를 했는데 환율은 요동치고 있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니 다시 강달러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 환율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연말에 1,300원대가 안 됐는데 지금 1,350원 가까이 급등을 했죠. 또 신년 들어서 북한에서 남한을 주적으로 언급하고 지금 도발 수위를 올리고 있고 그동안 국지적인 전쟁에 그쳤던 거 이제 이란 주변국들로 충돌이 확산되고 있고 대만 선거 결과 때문에 양안 관계의 긴장도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 글로벌 정세 이는 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총선 이후로 미루고 싶었던 PF 부실 정리 문제가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고 시장의 기대감, 부동산 연착륙에 이어 다시 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의 심리가 꺾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부분 빚을 통해 연명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 금리에 대한 부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피벗 3분기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이 올릴 때 안 올렸죠. 심각한 부채를 상황이 곧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로 1년간 미루면서 더 큰 빚을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 2%의 상태를 1년 넘게 유지하면서 온몸으로 환율을 방어한 그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빨라도 내년 초나 돼야 이 상황이 정리될까?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요소들, 그 연결고리들이 지금 다 끊긴 상태입니다. 당장 총선까지도 버텨낼까 말까 이런 걱정이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섣부른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